박시백의 오려사 이번 시간에는 정중부에 이어서 고려 무신정권기의 3대 권력자죠. 경대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경대승 하면 일단 이름부터 좀 독특하고 경씨예요. 그리고 네. 20대입니다. 완전히 그 패기에 찬 20대 청년인데, 자, 일단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참 일단 경씨가 지금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그 80년 초반에 네. 그 탤런트분 중에 경인선이라는 분 계셨어요. 80년대 초반이요. 예, 제가 네. 확실히 기억하는 게 이분이 칠성사이다 선전하셨어요. 뭐 분명히 희성이긴 하지만 지금 또 이제 아마 그 존재하는 우리나라 성씨죠. 그 지금의 그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었어요. 아버지는 경경진이 이제 정중부 편에 서서 이 평장사를 지냈던 무신명문가 출신이에요. 집안 자체가. 그리고 이제 그 아주 그 젊을 때부터 완력이 남보다 뛰어났고 이 경대승에 대한 평가죠. 일찍부터 큰 뜻을 품고서 집안의 살림살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박하백님도 경대승 상당히 쾌남형으로 쾌남형. 네. 뭔가 이렇게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 정중부 70대에서 지금 20대로 완전히 이제 그 세력 교체예요. 네. 정중부에서 경대승으로 넘어갈 때는 거의 50세 가까이 나이 차이 확 나는 그런 권력 교체가 되는데요. 15살의 아버지도 이제 무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음소로 견룡 교의가 되고 견룡 행수를 거쳐 정사품 장군까지 이제 올라가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출세를 했고, 이 특이한 부분은 아버지 경경진은 아주 탐욕스러웠다. 남의 땅과 재산을 빼앗아 엄청나게 이제 재산을 불렸는데, 아버지가 죽자 이제 경대승이 그거를 전부 이제 관아에 일단 바쳐버리는 거예요. 네, 이 점이 참 특이해요. 그러버리니까 상당히 아버지하고 다르네. 저 아들 젊은 아들은 되게 청렴하고 깨끗하네. 이런 그 정말 이미지를 굳혀 나갔고,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 전덕과 재산을 이제 관아에 바칠 때 아버지가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까지, 집안의 재산까지 이제 모조리 이제 다 관아에 바쳐서 오히려 상당히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런 삶. 어떻게 보면 되게 청빈하다 할까요? 이런 어떤 모습을 이제 젊을 때 보인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같이 우리가 보았던 이방이나 정중부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밑에서 또 한 가닥 했던 사람들 역시도 어쨌든 권력을 탐하게 되면은 그에 동달아서 이제 또 재산을 탐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이었을 텐데 이 경대승이라는 인물은 일단 자기 집안의 기존에 있는 재산까지도 바쳐버릴 정도로 재산 욕심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큰 뜻을 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큰 뜻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세상에 대한 세상을 어찌어찌 해보리라라고 하는 뜻이었겠죠. 세상을 바로잡겠다. 예. 그런데 그런 측면이 보기에 이 정중부 일당들이 보여주는 행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백성의 피를 빨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같이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당시에 아주 용력이 있는 허승이라고 하는 이제 부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경대승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허승이라는 인물은 워낙 하여튼 힘이 장사다 보니까 정균 역시도 되게 아끼는 그런 부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중부의 아들인 정균하고 서로 또 그래서 정균하고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죠. 그래서 허승한테 야 우리 일 한번 벌여보자. 언제 이제 법회가 끝나게 되면은 늦은 밤이 되면은 경호하던 군사들 다 잠자리 들고 할 테니까 그때 네가 안에 있다가 정균을 제거해라. 먼저 제거해라. 그런 다음에 우리 밖에 있는 우리한테 휘파람으로 신을 보내주면 내가 밖에 한 30명 정도의 부사들 딱 대기시키고 있다가 안에 가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허승이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 허승이 이제 정균을 찾아가니까 정균이 얼마나 반갑게 맞았겠습니까? 허승이 이리 와 했는데 가자마자 바로 죽여버리고. 근데 정균의 입장에서 완전히 배신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만큼 친밀감과 서로 격이 없이 지냈던 사이였군요. 그렇죠. 정균하고 이쁨을 받는 허승하고. 사이였죠.
그리고는 휘판을 보니까 집 음. 밖에 있던 이제 경대승의 무리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역적 이제 성균을 죽였으니까 그 일당들인 정중부와 송유인 등등도 잡아주게끔 군군을 동원시켜달라. 네. 해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일거에 다 처리를 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이렇게 정중부의 권력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경대승이 이 정중부 일당을 제거하고 실제로 이 젊은 권력자가 이제 됐는데 이전하고는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이 경대승이 정중부 일당을 제거한 게 이제 1179년, 네네. 영종 9년 요때였는데요. 이때 경대승 나이 2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6. 그래서 이제 이 정변에 이제 성공을 한 후에는 명종과 이제 신료들이 북종을 일삼은 정중부 일당을 이제 경대승이 제거해 주니까 상당히 이때 또 명종도 일단은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맨날 시달렸거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고마운 마음에 축하연을 베풀어 줍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서 그 26살에 이제 경대승이 딱 이런 말을 해요. 선왕을 죽인 자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잔치냐. 딱 뭘 의미하냐면 선왕, 명종의 선왕, 의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의종의 척추를 부러뜨려서 이제 정말 잔인하게 시했던 이 이음인이라는 저런 인물도 아직 살아있다. 이걸 딱 지적을 한 거예요. 서슬퍼런 예. 그 지적이에요, 이거는. 왜 결과적으로 이게 그 당사자였던 이음인 또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이음인은 그야말로 이제 더 긴장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죠. 타겟이 바로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음인이 계형에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자기 집으로는 골목마다에다가 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차단막 같은 거 이런 걸 착착 설치하는 거요. 혹시라도 이제 위협이 있을까봐. 그리고 아예 개경에 있는 것도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피신을 해요. 그리고 결국 이음인은 계속 정말 요즘 표현을 하면 잠수 타고 있다가 네. 칩거하다가. 예, 이 네. 경대승이 이제 죽은 후에 이 명종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제 조정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이음인에게는 완전 경대승이 거의 뭐 요즘 표현을 하면 천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경대승이 이와같은 그야말로 정광석화 같은 일처리 그리고 보여주는 단호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다른 이제 무신들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어쨌든 무신들에게는 아무리 뭐 부패하고 어쩌다 손치더라도 정중부가 갖는 위상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어쨌든 무신의 시대를 연 장본인인데 그렇죠. 예. 그런 정중부를 저 새파란 놈이 저런 식으로 제거를 해? 이런 불만이 무신들의 레전드 같은 역할. 네. 그렇죠. 당연히 불만을 제기하고 네. 경대승을 쳐야지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려옵니다. 이게 경대승 아무리 경대승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20대가 그렇게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긴장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설치한 게 뭐냐면 바로 도방입니다. 이 도방이라는 것은 자기 집안 내에 이제 무자들을 들여가지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경호하게 하는 일종의 이제 사조직이네. 사병 조직이죠. 네, 사병 조직. 예, 그렇게 해서 이 도방을 설치하면서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또 그 자신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벼슬을 내려놓고 집안으로 물러나서 하지만 실권은 자기가 가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은 김조순이 바로 이렇게 하거든요. 김조순이 안동김 씨의 세도를 이뤄가는 과정에 보면 김조순이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어떤 그 벼슬도 하지 않고 집에서 모든 걸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점점 더 안동김 씨가 여기저기 요즘마다 푸치가 되고 이러면서 세도 정치를 발전하게 그러니까 되는데 그런 막고나 특히 배우 정치 이런 거 사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26살이 어린 친구 치고는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나름 있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경대승은 선대의 무신 집권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나라 일을 이제 엄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그런데 그 경대승을 도와서 이제 권력을 차지했던 허승이라든가 뭐 다른 주변의 인물들은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경대승하고 뭐 같을 리가. 예, 그 이전에 다른 그
무신 집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다 자기의 세력들을 키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힘을 믿고 이제 좀 건방도 떨고. 네네. 근데 어떤 경우는 뭐 태자궁 바로 옆에서 밤을 새면서 왁자지껄하게 떠들고 노래도 노래도 하고 부르고. 네. 이렇게 해서 태자가 정말 잠부자게 한다는가. 이거는 이제 아무리 무신들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용납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예, 예. 이거를 다 방치해버리면 그 욕은 고스란히 경대승한테 올 거고. 그래서 경대승이 바로 자기를 도와서 그 정균을 쳤던 그 핵심인 허승, 그리고 그 당시 또 그 못지않게 역할을 했던 김광립이라고 하는 인물들을 핵심. 네, 핵심들을 불러다가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경대승은 다시 그 당시 왕인 명종을 찾아가서 이 사람이 너무 방자하게 굴었고 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반역까지 도모했다. 그래서 제가 뭐 왕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바로 제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기 측근들조차도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엄정하지 않으면 바로 가차없이 네. 베어버리겠다. 네네. 이런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왕이나 신하들도 이전과 달리 정중부 때와 달리 좀 더 뭔가 좀 미묘한 두려움이 더 휩싸일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긴장감이나. 예컨대 이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당연히 권력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자리를 노린 사람들이 네. 뇌물을 들고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뇌물을 술을 쓸 거 아니에요. 네네. 뇌물을 듣고 찾아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거 말고 뭘 가진 게 있느냐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아니, 네가 원하는 그 자리에 걸맞는 용맹이나 기략이나 뭐 두뇌나 뭐 이런 거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뇌물 갖고 간 사람이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의 기존의 어떤 정치 문법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대승의 대쪽 기질 그리고 나이도 아직 뭐 이제 갓 30 되고 정말 뭔가 이렇게 그 강력한 정치를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마지막은 정말 우리 허무개그처럼 갑자기 끝나버려요. 네, 참 이런 장면들이 많아요. 네, 요즘으로 치면 돌연사인데 1183년에 요절을 해요. 이 고려사 기록을 보면 이 정중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이놈이 감히 나를 죽이고도 뭐 사기를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막 근데 뭐 원비가 돼서 퍼부었고 그래서 그 꿈에 일어나서 이후에 병을 얻었는데 뭐 그대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나이 30의 정말 청년 장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대승이 참 이 장면이 의외예요. 그래서 너무 의외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거 누가 사주에서 죽이지 않았는가. 특히 이제 피신하고 있던 이유민 이런 의심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거하고는 그렇게 이유민이 그 정도의 지략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꿈 물론 뭐 다 의심할 수는 없지만은 꿈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찌 본다면 이제 너무 서른 젊은 나이에 뚜렷한 뭐가 없이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뭐 뒤에 만들어진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실제 그런 꿈을 꿨다고 이제 주변에다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와 같은 그 전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대승이라는 인물이 이게 굉장하게 엄정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권력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런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런 엄정한 관리를 통해서 정말 가까운 측근들이 생겨나지 않을 테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있는 친구들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저 언제 거꾸로들이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상황들이 주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라고 유추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그동안 밤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그랬을 수 있겠다. 이런 누적된 과정들이 어느 날 이런 돌연사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도방으로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반면에 또 장례식 때는 지나가는 백성들이 전부 슬피 울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의 다른 무신들의 죽음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경대승에 대해서는 당시의 민심 자체가 굉장히 호응했고 그 다음에 사관들도 굉장히 후히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분명히 만들었는데 너무나 이른 나이에 이렇게 일찍 죽어버려서 백성들이 되게 안타까워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이 도방들에 대한
잔혹한 이 제거 과정. 결과적으로 이 도방은 경대승이 만든 그 뭐 사병 집단이니까 네. 이 뭐 정말 소위 말하는 그 리더가 죽었으니 이 도방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뭐 압박 같은 게 당연히 왔겠죠. 그리고 이때 마침 도방에서 이 돈을 모아서 이제 경대승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 술자리를 이제 가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 결령군 출신으로 이 경대승이 정중부를 제거할 때 이제 함께했던 결령군 출신 김자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김자격. 네, 김자격. 뭐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그래요, 하여간. 자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배신한 거죠, 이거. 결국 배신이죠. 이게 결과적으로 네. 이 도방 사람들이 자주 이제 모여서 결국 또 다른 반란을 꾀한다. 명종이 이 도방에 그 가담했던 그 인물들 다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고문과 매질 끝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처형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김자격의 고변 하나로 그렇죠. 이 140명 되는 이 도방의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잔혹한 그런 그 죽음을 맞게. 근데 재밌는 건 이 김자격이라고 하는 이 자격 없는 자에 예. 이 친구가 이게 초기 도방 책임자예요. 그랬던 자가 그 자기의 그야말로 어떤 터전일 수 있는 도방을 이렇게 모함해서 그야말로 완전 일명타진해버린 거죠. 자, 이 어쨌든 좀 짧지만 좀 남달랐던 경대승의 4년 집권기 잠깐 좀 총평을 좀 보시죠. 어쨌든 기존의 모신 권력자들하고는 굉장히 정말 판이하고 그리고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한 촉수, 뭐 바라보는 눈도 되게 이제 뭐랄까 꽤 깊이가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자기가 엄정하게 정치 권력을 이어나간다? 이건 좀 애매하거든요. 맞죠.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한다는 설계가 그러니까. 부족한. 그러니까 이 권력을 그동안의 무신들이 왕에게서 뺏어왔던 권력을 잘 다듬어서 왕에게 돌려준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또 전략적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집권기가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뭐 별다른 어떤 세상이 됐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아요. 네. 자, 이제까지 무신들과는 달리 그 무신들이 보여줬던 전행이나 횡포하고는 선을 좀 그었던 경대승의 시대가 돌연사로 갑작스럽게 막을 내리고 다음 시간에는 4대 권력자입니다. 이음인 편이 이어지겠습니다.